자, 이제 여러분이 기다리던 시간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소통하느라고 조금 딜레이가 됐습니다. 김봉신 메타보이스 부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난주에도 저희가 뭐 정말 집중 분석을 통해 가지고 대선주자들 수치 하나하나 보고 평가를 해봤었는데요. 한국갤럽 조사입니다. 먼저 개요부터 보도록 하죠. 예예.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 614호 3월 1주 조사입니다. 3월 4일부터 6일까지 조사를 했고요. 네.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성전화 가상번호에서 무작위 추출하고 이게 전화 조사원 인터뷰라고 되어 있는데 네. 흔히 전화 면접 조사라고 하는 방식입니다. 이건 의뢰자가 없는 한국갤럽 자체 조사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 오늘 소개드리는 모든 조사는 네. 중앙선거여론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그리고 한국갤럽 같은 경우에 자체 홈페이지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당 지지율부터 바로 이제 잠깐 보고 예. 갈까요? 예. 정당 지지도 보시면은 요렇게 나왔거든요. 정당 지지도가 더불어민주당이 40이 됐습니다. 38에서 40. 몰랐네요. 예. 그런가 하면은 이제 국민의힘은 36에서 36 횡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격차는 5점 이내에서 이제 팽팽하다고 보셔야 되겠지만 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40%라는 선이 참 재미있게 느껴지네요. 재밌다. 예. 어떤 뜻입니까? 왜 그런가 하면 이 40%라는 게 지금 야당이 40% 아니겠습니까? 네. 이 40선이라고 하는 거는 과거 2016년 그 촛불 열기가 뜨거워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탄핵되는 그 시점. 그리고 나서 2017년 대선이 되는 그 시점, 그 시기에 그때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한 40, 많이 나오면 44, 적게 나오면 38, 9 이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세는 어떻게 보면 이번 정부 들어서 조금 뭐 30% 중반, 초반 중반으로 이제 눌려 있었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네. 지금은 그런 어떤 선을 벗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40선을 이제 언저리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조금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크게 보시면은 여기에서 조국혁신당이 4, 3, 3, 2까지 이렇게 빠질 때에 그렇게 됐을 때에 더불어민주당은 40선을 이렇게 회복하는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지금 조국혁신당이 2%까지 빠졌는데 이게 지금 많이 빠졌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창당 이래 처음인 것 같아요. 처음이고요. 네. 합치면 42 나오잖아요. 42. 이 숫자를 보시면은 여기 조국혁신당이 4%일 때도 이렇게 합치면 42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38이었고 그 앞을 보시면 대략 한 조국혁신당이 8% 나올 때에도 네. 더불어민주당이 한 33 나올 때가 있었으니까 이때도 한 40 내지 41, 2 뭐 요랬거든요. 그러니까 두 당을 합치면 40%가 넘는 42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네. 최근 조국혁신당이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목소리가 좀 잘 안 나오는 건지 조금 이렇게 좀 빠지고 있는 그런 흐름은 보고 계십니다. 그래요.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정당 지지도 이제 민주당이 올라갔다라는 걸 잠깐 좀 정리를 해보고 예. 갤럽 조사를 보니까 이 탄핵에 대한 윤석열 탄핵 선고 관련해 가지고 탄핵에 대한 조사도 있었는데 대통령 탄핵에 대한 조사 이건 어떻게 수치가 나왔습니까? 예. 아까 보면 제니라는 분께서 네. 탄핵과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네. 제니 저희 댓글 쓰신 분인가요? 댓글에서 나왔는데요. 저는 블랙핑크의 제니. 갑자기 그런 생각을. 저만 그랬나요? 여기입니다. 탄핵 찬반은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60대 35 꾸준합니다. 60대 35. 지난주가 59대 35, 그 오히려 더 전주가 올랐네요. 60대 34니까 보통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 10분 중에 6분은 지금 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12월에 75까지 이제 올라갔었지 않습니까? 예. 75. 그다음에 1월 달에 이제 64인데 지금은 한 60으로 꾸준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1월에 보면은 조금 50%대까지 간 부분도 있었지만 자, 60까지 갔어요. 대략 한 평균 내면 한 60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요. 10명 중에 6명은 10명 중에 6분은 6명은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시고 특히 이렇게 이제 항상 이제 중도 표심을 보게 되는데요. 중도 맞아요. 중도를 우리가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중도 어떻게 나왔습니까? 중도 표심이 71입니다. 71이니까 중도에 계신 분들이 10분 중 7분이다 그런데 이게 조사마다 다르긴 한데요. 네. 지금
여기 지금 330명 잡혔지 않습니까? 중도. 그다음 보수가 333명인데 조금 이따 보여드리는 온라인 조사에서는 조금 이 분포가 다릅니다. 네. 보통은 여기 밑에 계시는 응답 거절 있지 않습니까? 응답 거절 계신 100분까지 포함해서 중도 및 유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지금 보시면은 그러면 440명 되잖아요. 네. 그러면 44%입니다. 인구의 아하. 인구 44% 내지 44, 5 여기에서 50 요 사이가 중도다. 그러니까 중도가 가장 크다라고 그렇죠. 볼 수 있는데요. 중도가 크다. 중도 표심에서는 지금 중도 표심은 아니고 하여튼 여론에서는 탄핵 찬성이 71이 나온다라는 거. 10분 중에 7분이 찬성하고 계시다. 요거는 참고해 볼 거 같고 참고해 봐야 될 내용이고요. 네. 여기서 또 하나 보셔야 될 게 무당층입니다. 무당층, 이른바 무당층. 예. 이 무당층은 뭐냐면은 이게 당이 없다라는 것도 사실은 있지만 뭐 중도라고도 볼 수 있는 중도라고도 보죠. 그러니까 있죠. 예. 정치적으로 중도일 수도 있는데 무관심하신 아. 분들이 여기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고관여층은 아니다. 그렇죠. 관여도가 상당히 떨어지고 관심도가 이제 낮은 그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네. 심지어는 이 무당층에서 66%예요. 요거를 한번 뭐 곱씹어 보자면 네. 이거는 그러니까 전 국민의 정치 관여도를 상당히 높였다. 예, 탄핵 찬반이라는 게 그러면서 탄핵 찬성 쪽으로 더 기울어져 있는 그런 네. 여론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무당층 중에 탄핵 반대는 13%입니다. 그래요. 아,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중도 이제 무당층 이런 예. 그러니까 제일 많은 포션을 가지고 있는 쪽에서는 10명 중에 7명. 예, 이거 탄핵 꼭 해야 돼. 탄핵 찬성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 대답하는 사람들 지금 보면은 이 중도 쪽 한번 봐 주세요. 71%인데 예. 응답자 그러니까 표본수를 보니까 표본수를 보니까 보수가 진짜 많이 잡혔다는 보수가 많이 느낌이 들고 진보는 상당히 적게 잡혀 있는데 불구하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수치가 오늘 나오고 있다. 맞습니다. 이것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눈여겨보셔야 예. 보수가 지금 갚여질 땐 그렇죠. 게 지금 계속 요거를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분포로 따지면은 네. 그렇게 되면 이건 더 올라간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이제 중도가 70이니까 요게 이제 더 크게 반영된다라는 더 크게 되는 거죠. 예, 예. 일반적인 분포에서 근데 이제 최근 여론에서 네. 심지어는 ARS에서는 지금 진보 성향이신 분들이 20% 미만으로 잡히는 조사도 어이구.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보수 갚여지는데. 그거는 진보 성향이신 분들이 더 예. 적기는 적어요. 더 많은 거는 아닌데 보수보다. 그런데 20%가 안 되면은 이건 너무 적다라는 생각이 봐야 되나 예. 생각도 들고. 저조차도 예. 이제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거는 한번 유의해서 보셔야 되겠고요. 해야 된다. 한 가지 이제 짚고 네. 넘어가야 될 게 이제 갤럽 조사에서 요게 네. 최근에 지금 보시면은 민주당이 2% 포인트 올라갔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겠습니까? 네. 그 과정에서 지금 재미있는 게 요렇게 나옵니다. 70세 이상이신 분들 중에서 국민의힘이 16% 포인트 5차원이 밖에서 빠졌어요. 70대 이상에서요? 이거 왜 그런가? 민주당은 12% 포인트 네. 좋아졌습니다. 70대 이상에서요? 70세 이상에서. 이거 왜 그럴까요? 뭔가 이건 어떤 흐름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서 주부분들은 이게 전업주부분들이 완전히 진보적이거나 막 이렇게 되기 어렵거든요. 네. 예, 아무래도 이제 생계라든지 이런 것들에 더 관심이 많고 자녀 양육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부분에 그렇죠. 관심이 아무래도. 많은 분들인데 예. 여기에서 국민의힘이 10% 포인트 빠지고요. 무지근태 기타에서 18% 빠졌습니다. 18% 포인트. 그러니까 이게 정치의 그냥 고관여층이 아닌 그런 예. 층에서 보더라도 이거 그렇죠. 국민의힘 진짜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한다. 정확하게 보였습니다. 여기 참 재미있는 게 하나 있는데요. 예. 진보 중도 보수에 대해서 나는 잘 모르겠다. 내가 진보 중도 보수인지 잘 모르겠다는 분들 중에 이렇게 12% 포인트가 빠져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자, 이건 뭘 의미하느냐? 네.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최근에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과 관련된 네. 뭔가 좀 안 좋은 이슈들이 지금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본인들은 이제 부인하고 있다고 하지만 의혹들이 막 터지는 그런 영향이 일부 있겠고요. 네. 또 하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제 중도다. 포지셔닝은 원래 이제 중도였고 중도 보수까지 이렇게 이제 아우를 수 있다라는 거. 그게 원래 이제 민주당의 어떤 민주당이 작은 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중도를 중심으로 해서 중도 보수 뭐 또 중도 진보 이런 데를 다 아우르고 있다. 예전에 저는 한번 더불어민주당은 그래서 아이덴티티가 진보냐 하면 민주당의 아이덴티티는 민주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건 또 맞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지금 그런 어떤 중도 및 중도 보수 포지셔닝에 의해 국민의힘이 아니 사실은 우리가 중도인데 뭐 이런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렇지. 예, 우리가 정통 보수인데 이런 얘기를 못 하고 민주당이 그거를 선점해 버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효과도 반영이 되는 건지. 그게 그럴 수도 있겠네. 왜냐하면은 예. 정광훈하고 같이 집회 나가고 또 사저 가서 관저 가서 지키고 있고 이런 모습들 또 박수영 단식하는데 보니까 마은영 아웃이라고 그러고 딱 봤을 때도 이거 진짜 국민의힘이 보수 그러니까 내가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부끄러운 상황까지 국민의힘이 저 멀리 가고 있으니까. 뭐 그렇습니다. 그런 그러다 것들. 보니까 중도 진보 예. 뭡니까 보수에서 예. 모르겠다라는 분 중에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진짜 중도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렇죠. 분들 중에서 네. 국민의힘 지도가 음. 빠지고 있다. 아하. 이거 국민의힘에서 진짜 눈여겨 봐야 될 부분 아닙니까, 이거 진짜? 맞습니다. 지금 만약에 이거 알려주지 마세요, 국민님한테. 예. 부 대표님. 네? 예, 알겠습니다. 저는 뭐 당 관계자분들을 만나뵙는 건 아니고 방송에서 이렇게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는데 예. 여기서 70세 이상에서 만약에 이 빠지는 게 계속 가속되면요, 국민의힘이 참 어려울 수 있다. 왜냐하면 어려울 수 여기는 있다. 고정 지지로 생각을 해오셨을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좀 빠진다라는 것들은 눈여겨 봐야 될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보도록 하고. 예. 자, 이어서 차기 이제 대선 주자. 맞습니다. 그걸 볼까요? 아마 연결해서 우리가 분석해 볼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예. 한번 보죠. 그 대선 주자로 네. 바로 가기 전에 이름으로 가기 전에 예. 이렇게 여당 후보냐 야당 아, 후보냐 다음 그러니까 정권 대통령? 유지냐 교체냐를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가신다면요. 대선 결과 기대에 대한 예예. 요즘 재밌죠. 37에서 52인데 음. 이게 줄지를 않고 있습니다. 아하. 이거는 15% 포인트 격차이거든요. 꾸준히 유지하고 있네요. 정권 격차를. 교체를 해야 된다라는 응답이 음. 52. 우리 국민 두 분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응답하고 네. 계십니다. 지난주보다는 1% 포인트 이제 올라온 거고 올라왔어요. 수치로만 보면. 예예. 네. 그렇게 따진다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정권 유지 응답이라는 게 40, 40, 40, 37, 38, 37이거든요. 예. 자, 요 흐름을 보시면은 정권 유지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더 커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라고 보면 헌재에서 윤석열 대통령 변론이 있었죠. 네. 그걸 다 듣고 나서 지금 많은 국민분들이 지금 평가 판단을 하시기에는 이렇답니다. 다 끝난 거잖아요. 이제 예, 다 예. 끝났는데 그 변론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변화가 크게 없었고 없었습니다. 다 끝나고. 끝났는데도 네. 오히려 여당 후보 당선 안 되겠구나. 예. 이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다. 그렇죠. 이거는 눈여겨 보셔야 될 부분인데 격차가 더 커졌어요. 40대 48이었을 때 정권 교체가 48이었을 때도 적지 않은 비율인데 네. 그때도 5.1을 넘어섰는데 지금은 그 격차가 이렇게 건너뛰면 15가 됩니다. 15. 그래서 15. 이 격차가 이거는 극복하기가 쉬울까? 요 오른쪽으로 한번 보시면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요. 네. 이거는 2024년에 꾸준히 이 야당 후보가 당선돼야 된다는 게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났을 때 선거 결과는 전체 투표에서도 한 5% 포인트 네. 민주당이 표를 더 받았지만 의석으로 따지면은 많이 이기게 되는 그 현행 뭡니까 선거 제도에 의해서 네. 이렇게 되는 결과가 있었고요. 이런 경우가 적지 않아 있었습니다. 지난 2020년에서도 국회의원 선거 때도 그렇네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따졌을 때 그러면 과연 이번 이게 만약에 조기 대선이 된다면 네. 그러면 지금 뭐 15% 포인트 격차로 뭐 민주당이 이긴다 이렇게 전망하는 거는 안 되겠지만 그러면은 현 정권 교체와 관련된 민심은 네. 확고한 것 같다. 확고하다. 라는 느낌을 주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는. 그러면 이게 국민의힘도 좀 뭔가 분발을 해야 될 텐데 지금까지 봐가지고는 네.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네. 더 한번 평가 판단을 해주시고요. 말씀 주셨던 이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자, 근데 아까 성향별로 봐도 중도에서도 61%가 야당 후보 당선 이 얘기를 또 했네요. 예. 중도에서 역시 61입니다. 중도에서도. 예. 어허. 중도라는 게 예. 지금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지금 330명이니까 네. 중도가 이게 보수보다 적어?
라고 하실 분들이 있는데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예, 예, 한번 이거 수치만 보여드리고 좀 보고 갤럽 이어서 보신다면 장내 정치 지도자 장내 정치 선호도. 지도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이름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름 어떻게 되어 이재명,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오세훈, 이준석까지. 네. 여기 뒤에 이제 조국 요 분이 계신데 조국 대표 뭐 계신데 출마하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여기까지는 좀 끊고 좀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철수가 지금 이제 페이드아웃이 오른쪽에. 됐네요. 사라졌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5분이 요 4분은 잘 아시다시피 국민의힘 주자들이고요. 네. 그랬을 때 이재명 대표 35 나왔습니다. 이거를 전 거듭 말씀드리지만 30%대 고착이 아니고요. 네. 30%대의 당선권이라고 하는 게 오히려 적절한 해석이다.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고요. 네. 그리고 나서 오른쪽에 10%는 김문수, 예. 한동훈 전 대표가 6%, 6% 나왔습니다. 아하. 그죠? 6%면은 올랐네요. 예, 올랐습니다. 지난주보다는. 행보를 그런데- 하고 있으니까. 예, 여러 행보도 있고 책도 냈습니다. 아, 책 내서. 예, 책도 냈습니다. 예, 예. 그런 어떤 영향이 있는지 예. 4에서 6으로 2% 포인트. 물론 이제 오차범위 이내이긴 하지만 의미 있는지는 좀 봐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한동훈 이분은 두 자릿수로 올라와야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두 자릿수 여기 온 적이 있었지 적이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은 조정되어 있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여기 오세훈, 홍준표 이런 분들, 그다음에 이준석 여기까지가 이제 조국이지 않겠습니까? 네. 요렇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아. 자, 특징적인 거 언급량으로만 따졌을 때 이거는 이제 자유응답식이니까 네. 언급량으로만 따졌을 때 국민의힘 및 이준석 요 분까지 합쳐가지고 요게 이재명 혼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거는 그렇죠. 계속 이어지고 계속 있습니다. 이어지고 있다. 그러면 한 여기 이준석을 빼면 25 정도인데 10% 포인트 격차거든요. 아,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한 2년 대선을 2년 앞두고 내지 1년 앞두고 네. 한 1년 6개월 정도 앞두고라면 여기에서 이 10%를 얻는 분이 이 한 치고 올라올 수 있는 요 격차가 무려 25%나 되지만 25% 포인트나 되지만 네. 기회가 없다고 하기는 어려워요. 아. 왜냐하면 이 10%가 20% 정도까지 가는데 한 6개월 걸릴 수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은 격차가 25지 않습니까? 그렇죠. 25나 되고 이거 다 합친다고 해도 물론 이제 다 합쳤을 때 시너지보다는 이탈이 더 많으니까 경선을 마치면은 요 숫자는 지금 요렇게 따지면 제가 25라고 말씀드렸죠. 네. 국민의힘 네 분을 합쳤을 때 근데 이게 한 20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아. 예, 그러면 20대 35가 되니까 이재명 네. 대표가 15% 포인트. 역시 어떻게 계산을 해도 막 머리를 쥐어짜도 예, 무슨 분석을 해도 예. 그냥 이재명 대표가 지금은 우세하다. 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지금은 네. 우세하다. 그리고 대선이 만약에 1년 6개월 이상 남는다면 예. 그러면 김문수 장관에게도 기회가 갈 수가 있다. 대등한 게임으로 갈 수가 있다. 그런데 만약에 조기 대선이 되면은 이거는 되게 아주 특단의 대책이 있거나 뭐 어떤 뭐가 있지 않고서는 지금 이 갭을 극복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 요렇게 평가를 하고요.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항상 우리가 중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도. 예, 중도 중도에서 중요하게 보죠. 39대 5 나옵니다. 이렇게 39대 39대 5. 요 중도입니다. 5. 예. 예. 요렇게가 39대 5. 39대 5. 격차는 더 벌어지죠. 예. 중도에서는 이런 또- 현상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고 있다라는 거는 네. 사실은 대선이라든지 큰 선거는 중도이신 분들이 예. 막판에 이제 임박 결정자들이 얼마나 어느 쪽으로 가느냐거든요. 그렇죠. 임박 결정자들이. 네, 네. 임박 결정자라고 하면 보통 일주일 이내 결정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일주일 이내라고 하는 거는 선거 기간이 뭐 이제 본선이 시작이 돼서 줄어들지 않습니까? 네. 줄어들어서 마지막 일주일에 이제 깜깜이 기간 돌입 이랬을 때 결정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중도에서 많다라고 하면 네. 그 표심은 여기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다. 아. 그러면 진보 성향이신 분들은 이재명 대표에게 67%의 어떤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게 언급량이니까 상당하죠. 이름이 탁 튀어나오는 그렇죠. 그게 67인데 네. 보수 성향이신 분들은 김문수 장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24%니까 요것도 격차가 큰데 예. 이것도 격차가 큰데 중도에서는
중도에서는 격차가 너무 커요. 39대 5면. 그렇네요. 그러면 이거 확장력 평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만약에 장래 정치 지도자로서의 중도 확장력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35보다 네. 평균보다 이게 높죠. 39니까. 그렇죠. 확장력을 어느 정도 발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다면 김문수 장관은 앞으로 더 분발을 하셔야 된다. 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분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분발은 턱걸이를 더 개수를 더 늘려. 뭐 체력을 열심히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어떤 그 어필 포인트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땐 중도 성향이신 분들의 마음을 읽고 거기에 다가가야 되는데 그렇게 보면 아까 보셨다시피 네. 탄핵 찬성과 관련된 여론이 우세하다라든지 이런 쪽에 좀 더 귀를 기울이고 탄핵 찬성을 말씀하시는 중도 성향 분들은 도대체 어떤 마음인가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듣고 거기에 또 맞춰주실 필요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보면 중도에서 5%로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중도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6이에요. 중도에서 6. 그런데 김문수 장관 5입니다. 그것도 이제 많이 또 차이가 안 나네요. 한동훈과 김문수의 차이.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참 국민의힘이 예. 이 만약에 조기 대선이 된다면 예. 이거는 극복할 수 있는 굉장히 큰 마음에 아. 지금 문턱이 지금 중도 성향이신 분들 문턱이 있어요. 마음에 예. 그 문턱을 좀 낮추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지금 사실은 중도 네. 게다가 보수까지 더불어민주당 또 이재명 대표가 선점해 들어가고 있는 이 양상에 대해서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한번 분석 말씀드립니다. 네. 뭐 근데 이제 김문수 장관은 사실은 대선 출마한다는 명확한 얘기는 안 하고 있어요. 뭐 이제 탄핵 선고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라고도 일단은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건 어떻습니까? 국민의힘이 그동안 보여왔던 게 뭐냐면 외부에서 지금 윤석열 통해서 성공했듯이 외부에서 사람을 데려 수혈을 해가지고 대선주자 만들어서 대선 승리하는 이런 뭐 승리 공식이라고 할까요? 이걸 또 다시 발현해서 새로운 인물을 데리고 와가지고 국민 대선주자를 키운다. 불가능하지 드라마를 만들어가지고 예. 사람들 관심을 끌어서 이재명 대표와 대적할 수 있게 만든다. 이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보통의 경우 지금은 굉장히 이제 정세가 완전히 네. 요동치고 있으니까 뭐라고 하기 어렵지만 보통의 경우는 이런 갤럽 여론조사 같은데 이름을 올리는 게 한 2년 전 Y-2년 2년 전에 등장을 해야 됩니다. 1%라도. 네. 그러면은 가능할 수 있는데 음. 그런 인물들이 누가 있느냐면 여기 오늘 조사된 걸로 보면 조국까지 나와 있지만 네. 그 전 인물로 따지면은 별로 없어요. 누가 있지? 여기 지금 안 나오는 게 김동연, 이탄희가 있고요. 김동연, 이탄희가 나왔었고 다 민주당 쪽이죠. 예전 그 당시에 보면은 예. 네. 보수 인물로는 없었습니다. 완전히 그러면 정치권 이외의 인물을 정치를 안 하고 있는 뭐 예. 신인을 예. 데리고 오거나 그렇게 해도 가능은 한데 예. 이게 이제 학습 효과가 있습니다. 정치 쪽에서 어느 정도 경험을 하고 리더십을 쌓은 분이 아닌 네.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경우인데 그래도 공직자였잖아요. 그런데 네. 와서 지금 성공적으로 국정을 완수하지 못했다라는 인식이 있다면 그러면 공직자라 할지라도 정치권 이외의 인물이 그러니까 경험하지 않은 인물이 온다라는 거에 대한 어떤 저항감이 좀 있을 수가 있고요. 네. 두 번째 정치권이라든지 공직이 전혀 아닌 곳에서 오시는 문화예술인 스포츠인 이런 분들이 오시는 거 또 기업인 이런 분들이 오시는 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인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은 이번 정국에서는 그게 쉽지가 않다. 두 번째 그런 분을 어떻게 이제 선정이 됐다 하더라도 네. 그분을 국민의힘이라는 그 테두리로 가지고 오는 게 과연 이게 어울리겠냐는 걸 봐야 되거든요. 네. 국민의힘의 지금 어떤 그 포지셔닝 이런 것들이 보면 상당히 더불어민주당이 아니 우리는 보수까지 포괄합니다라고 했을 때 예. 사실은 우리가 정통 보수다라는 이야기도 제대로 지금 메시지가 나오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거기에 어떤 새로운 얼굴을 이렇게 모셔다 온다라고 했을 때 그게 어느 정도 어울릴지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과거에 반기문 그 유엔 사무총장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보수냐 중도냐를 네. 명확하지 하지 않고서 계속해서 대선 주자인 것으로 네. 언론에 나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뚝 끊겨요. 음. 그게 이제 여론에서
정도거든요. 한 25 정도인데 그게 네. 25, 20 사이에서 빠지기 시작하면 거기서 이제 끊깁니다. 아. 그리고서는 더 이상 자기는 이 레이스를 계속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지금 와서 그러면 20에서 25 사이를 네. 오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아. 지금 어려워요. 어렵다. 정말 어려워요. 아. 지금 2년 남았으면 가능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년입니다. 2년. 2년. 예. 2년을 우리 국민분들께 음. 뭡니까? 얼굴을 네. 보여드리고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해야 돼요. 아. 2년을. 그래야 국민분들이 2년 동안 평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 갑자기 등장한다? 네. 그것도 지금은 굉장히 좀 포지셔닝이 이쪽으로 좀 치우쳐 있는 국민의힘으로 네. 이거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예. 그래요. 자, 예, 윤석열 사례 이런 게 더 어려울 것이다라는 거. 자, 맞습니다. 김문수 장관은 우리가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은 김문수 장관보다는 전략적으로 한동훈 선택할 수도 있고 뭐 오세훈이나 그러니까 중도층에 그나마 좀 소구될 수 있는 사람들을 전략적으로 또 국민의힘 지지층이 선택하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도 일각에서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합니까? 일단은 현실적으로 그러면은 네. 국민의힘의 경선 룰을 바꿔야 되나요? 바꾸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새로 세팅해야죠. 새로 그렇죠. 세팅해야 됩니까? 예. 지금은 예. 당원 비율이 당원이 뭐 5대 5다 뭐 8대 2다 이렇게 되는데 네. 당심을 완전히 없애고 당신 없애고 예. 그러면 100%뭐 100% 여론조사로만 하되 여론조사를 하되 그것도 뭐 여론조사 중에서 네. 지지자와 뭐 무당층 이렇게만 보통 잡잖아요. 예. 그렇지 않고 전체를 다 하겠다. 전체로 다 하겠다. 그런 정도가 되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심을 민심하고 섞겠다. 네. 이렇게 되면 김문수 장관이 우세한 게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조금이라도 섞으면 예. 그렇게 되고요. 본선 경쟁력에서 어떤 주자라도 지금은 네. 이재명 대표와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분이 딱 눈에 띄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경선이 끝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더 이제 컨벤션 효과도 어떻게 해보겠다. 뭐 그런 어떤 계획들은 누구나 계획은 있으니까요. 계획이 그게 다 맞아떨어졌을 때, 네. 다 맞아떨어졌을 때 대등하게 되는 경우에 그러면은 좀 모르죠. 한동훈 그래요. 전 대표라든지 그때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 요거를 한번 그러면 짚고 넘어가죠. 예. 어떤 거를 보셔야 되냐면 이 리얼미터인데요. 리얼미터. 리얼미터. 이 리얼미터는 이 월요일에 나왔었죠? 에너지 경제 월요일에? 신문에서 네. 의뢰를 해서 리얼미터가 조사했습니다. 2월 26일부터 28일 이거 ARS 조사임을 감안하고 보시고요. 양강 대결 한번 보실게요. 이재명, 김문수 50대 31.6. 한 18% 포인트 격차 났죠? 네. 예. 큰 격차입니다. 그런데 격차죠. 양자 대결에서 이 예, 정도면 이재명, 오세훈 더 벌어져요. 벌어져요. 예. 50.3 대 23.5 더블 스코어입니다. 예. 이거 외래였으면 안 되는데 더블 스코어 2배 격차입니다. 괜찮습니다. 예. 예. 이재명, 홍준표 예. 예. 이것도 2배 차이입니다. 50대 아. 24.2. 자. 이재명, 한동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49.7이면 거의 50인데 여기 20.3입니다. 이거 반올림하면 20이죠. 이거는 예. 2배가 넘죠. 아니 그러니까 그렇네요. 이거는 한국갤럽에 나온 게 이 숫자가 이게 얼토당토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를 보시면은 지금에 있어서는 본선 경쟁력뿐만 아니라 네. 중도 소구력 말씀하셨는데 예. 중도 소구력에서도 이게 그만해요. 5, 6, 5, 3 네. 예. 어렵네요. 이렇게 따지면은 조기 대선이라고 봤을 때 정말 여러 가지 뭐 날고 기는 분석가들이 모든 것들을 다 투입해가지고 분석을 한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에 있어서는 이재명 대표가 우세하다라는 거에 대해서 네. 이견을 제시할 수 있는 분석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견이 없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예, 예. 자, 그런데 국민의힘 얘기를 다시 한번 좀 해보면은 지금 보면은 그야말로 극우로 가 있다라고 해서 이재명 대표가 중도 보수 또 전략으로 그 포지션을 다 또 가져가고 있는 그런 느낌도 들고 국민의 입장에서는 좀 뼈아픈 부분일 수도 있고 2017년에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바로 고개 숙이고 가면은 또 대선 지니까 그거보다는 우리가 좀 더 지지층을 결집해가지고 더 나가서 후일이라도 좀
도모하자 이런 차원 같기도 하고 국민의힘의 전략은 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는 그 후위를 도모하는 데 있어서 예. 국민의힘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이념 성향별 어떤 포지셔닝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안 좋습니다. 제가 그 몇 가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첫 번째, 네. 요거는 어디서 의뢰를 했냐면 조선일보가 음. K스탯에 의뢰한 인터넷 조사입니다. 네. 인터넷 조사 이고요. 음. 언제 조사를 했느냐면 요거는 25, 26 조사를 네, 했습니다. 25, 26 조사. 예, 요거는 패널 조사입니다. 네. 인터넷 패널. 근데 여기서 보시면 중도가 전 국민에서 48 나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중도가 갤럽 조사에서 전화 면접 조사에서 33 나오니까 이거 뭐 보수보다 훨씬 적지 않느냐? 보수는 333명 이렇게 보수가 그러니까 예. 과표집이 된 거네. 많이 이제 잡혀 그렇습니다. 있는 거네요. 예, 이거 인터넷 조사 보시면 그냥 나와요. 중도 네. 48입니다. 물론 아까 그 진보 중도 보수를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100명 정도 잡혔으니까 그거 합치면 한 44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예, 이렇게 보면 48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네. 중도인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를 좀 보셔야 돼요. 진보 25에 보수 27은 비슷하죠. 제가 말씀드리지만 진보가 더 많기는 어렵다. 네. 여론조사에서 좀 그래요. 많게 나오기도 하지만 많기는 어렵다. 근데 많긴 중도가 어렵다. 이렇게 다수입니다. 여기 연령대별로 보십시오. 중도가 전부 다 한 50% 가까이 됩니다. 심지어는 70세 이상에서도 중도가 43% 나옵니다. 이렇게 중도가 많습니다. 이렇게 중도가 많은 이 K스탯 조사, 조선일보 K스탯 조사에서요. 네. 이거 보시면은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권 교체 여론이 45입니다. 아. 45예요. 정권 재창출해라 29 나왔습니다. 물론 모르겠다가 26이죠. 이 격차가 지금 16입니다. 아, 많이 벌어졌네요. 갤럽에서의 격차가 15였죠. 네. 아니 온라인 조사해도 이게 16이 나와요. 이렇게 그냥 보시면은 이런 흐름은 중도가 많을 때에는 모르겠다가 많이 나오지만 네. 정권 재창출 여론이 우세한 게 나오지를 않는다. 음. 교체 여론이 여전히 우세하다. 요거를 보시면은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 설명을 네. 예, 먼저 드린 이유 여기 보시면 근데 예. 여기 보시면 중도에서는요. 네. 중도에서는 여기 보시죠. 중도에서는 정권 재창출이 20이에요. 아, 정권 재창출이 예. 20이다. 20밖에 안 되는군요. 예. 2배 차이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조사 방법을 달리 하더라도 예. 정권 아. 교체가 우세하다. 자, 그러면 ARS에서는 네. 제가 이건 패널 조사라고 하셨고 이거는 이제 온라인 패널 조사고요. 네. ARS에서는 ARS에서는 아. 자, 정권 교체 이거 리얼미터입니다. 아까 리얼미터. 소개해드렸던 리얼미터. 정권 교체 여론이 55.1, 네. 정권 연장이 39입니다. 이것도 한번 잘 보세요. 격차가 16이에요. 그렇네요. 그죠? 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벌어지고 있죠. 어떻게 조사하든 간에 어떻게 조사하던 간에 정권 교체가 더 우세하게 나오고 예. 있습니다. 아하. 자, 그러면 지금은 그러니까 예. 아까 말씀 주신 거는 그래서 국민의힘이 미래에는 지금 이 불씨를 살려서 보수의 불씨, 예, 예. 보수의 광장의 그 예, 뜨거움을 광장의 뜨거움을 예. 가지고 요걸 불씨를 살려서 나중에 이거를 꽃 피워보겠다. 불씨를 확 태우겠다. 예. 그러면 보통 그러면 뭐 무슨 얘기를 하느냐? 네. 그러면 미래 세대를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미래 세대. 미래 세대. 예. 미래 세대가 보수가 약간 더 많다. 그럴 수는 있죠. 약간 많다. 그거는 케이스에서 나타나는 게 미래 세대에서 보수가 27 나오고 네. 이게 20대죠. 30대에서 27 나온다. 요거가 근건데요. 그런데 역시 중도가 다수입니다. 역시 중도가 30대에서 53 나와요. 20대에서 49. 50 언저리죠. 진보가 24인데 거기에 보수가 27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그러면 미래 세대들이 보수 성향을 다 지지하느냐? 그것도 네. 아닙니다. 더군다나 지금 민주당은 이렇게 진보 중도 보수에 전부 다 걸쳐 있다. 중도를 가지고 보수까지 우리는 중도 보수까지 간다라고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거는 미래에 과연 여기 끝에 네. 지금 만약에 이게 10점 척도거든요. 매우 보수 여기 두 개 합치면은 전 인구의 5%죠. 9점 10점. 그렇네요. 여기에 호소해서는 되지가 않아요. 이 9점 이게 10점 척도로 측정한 거거든요. 네. 보수가 6, 7, 8, 9, 10을 합친 건데 그게 27이라는 건데 지금 그러면 과연 국민의힘은 어디냐? 네. 어디에 위치했느냐를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서는 20대
민심을 조선일보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총선 공정성 평가에서 네. 전체 공정하지 않았다가 39, 아. 공정했다가 61인데 20대하고 30대에서 공정하지 않았다가 45, 51 예. 나왔다. 아. 대선 공정성 볼게요. 네. 대선 공정성도 공정하지 않았다가 39, 음. 공정했다가 61인데 20대에서 49, 30대에서 50 공정하지 않았다라고 본다. 네. 예. 그런데 사실 요렇게만 보면 음. 20대, 30대는 총선이나 대선이나 그 결과와 무관하게 선거 과정이라든지 공정성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조선일보 해석을 제가 뒤를 100%다 소개해드리긴 좀 그렇고요. 네.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면 네. 총선에 대해서 공정하지 않다라고 평가하는 게 선거 관리 측면에서 공정하지 않거나 선거 제도가 공정하지 않거나라는 측면에서도 응답하시는 분들이 있겠으나 결과적으로 따져가지고 20대 국회의원이 몇 명이냐, 네. 30대 국회의원이 몇 명이냐 이렇게 그렇게 따진다면 볼 수 있겠네요. 정치권의 전반적인 문화와 풍토 여기에 대해서 공정하지 않다. 우리 청년들의 입장을 누가 대변해 주느냐. 또 청년들은 기후 문제라든지 조금 새로운 어떤 정치 현안에 대해서 네.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기성 정치는 경제 쪽에 치우쳐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는 공정하게 우리도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았다.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공정하지 않았다라는 게 더 높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우리 모두 20대에는 기성세대의 정치 시스템, 어떤 문화, 풍토 전부 다 거부하는 경향이 있죠. 네. 그렇게 따진다면 지금 총선이 공정했다라는 평가가 압도적으로 만약에 20대에서 또 30대에서 높다라고 한다면 그게 오히려 이상하죠. 공정하지 그러네. 않았다가 더 많은 건 당연합니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상으로 이제 보는 게 다가 아니다. 이렇게 꼬집어 주셨고, 자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른바 이제 보수 다우른 행보 거기다가 지금 보면은 이 상속세 같은 것도 이재명 대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배우자 상속세 폐지 우리도 동의할 테니까 처리하자라고도 국민의힘한테 얘기를 했어요. 국민의힘이 상속세 폐지 배우자 상속세 폐지 얘기하니까 바로 좋다 하자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이른바 이 K 엔비디아 AI 산업을 위해서 우리가 전폭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 우리 국민과 함께 투자해서 그 성과를 함께 공유하자 이런 취지의 주장 이런 정책들에 대한 얘기 이건 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선점 효과라고 할까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좀 가려운 것, 또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것들을 탁탁 정말 이 원점 타격하듯이 긁어주면서 국민들 특히 중도 보수에 소구하는 그런 부분이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보시면은 중도와 보수 포지셔닝은 네. 성공했죠. 성공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그 부분은 성공을 했고 지금 어제만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부산 시장을 만났습니다. 근데 상대 정당 시장한테 박형준 가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물론 이제 박형준 시장은 뭐 아쉬운 얘기도 나중에 했다고는 하는데 이게 대단한 거죠. 어떻게 보면 대선 이제 곧 조기 대선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상대 정당 사람들까지도 만나서 협의를 해보겠다라는 의지라든지 중도 보수 행보는 이게 굉장히 효과가 큽니다. 그죠? 아니 그거는 누가 분석을 해도 마찬가지인데 이거 한번 보십시오. 정권 교체가 갑자기 이렇게 이게 리얼미터 조사입니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갑자기 이렇게 벌어지는 거. 이렇게 벌어지는 경우가 뭐겠습니까? 첫 번째는 변론이 끝났다. 그러니까 중도에 계신 분들은 뭡니까? 이제 끝났다. 변론을 다 들어봤다. 아니 아쉬운 거 없이 다 듣지 않았느냐. 헌법재판소는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 해라. 라는 의미에서 시간을 더 준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9차 뭐 10차 이렇게 됐는데 그걸 다 들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된 거예요. 또 하나 그 와중에 이재명 대표는 중도, 보수 요 모든 것들 보수의 가치까지도 모두 포괄하겠다라는 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을 본다면 지금 화면에 나오네요. 어제 그림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부산이 심각하거든요. 부산이 고령화도 지금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뭐 아파트는 좋은 거 고급 올라갔지만 산업시설이라든지 기반시설이 약한 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야당 대표이면서
여당의 단체장을 이렇게 만나는 파격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네. 이거는 지역을 살리는데 이념을 버리겠다, 여야를 버리겠다 이런 어떤 그동안의 어떤 말로만 있었던 것들을 실천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 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저는 이게 굉장히 파격적인 어떤 그런 과정이에요. 아. 그래서 선점 효과가 일단 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중도에 계신 미결정자 분들이 계속해서 결정할 때 그런 걸 보죠. 누가 우리 중도인가? 나 중도였는데 뭐 이렇게 따지면 봤더니 당연히 그러면 이 중도 어. 그리고 합리적 보수, 중도 보수까지 전부 다 누구지? 포괄한다는 봤더니? 분은 네, 이재명이. 이재명이에요. 네. 이재명이 중도와 지금 보수를 호명하고 있고 거기에 누가 반응할 것인지는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중도 보수가 이제 반응하겠죠. 저 예. 옆에 저 부산 시당위원장이네요. 아, 예, 예. 부산 이재성. 시당위원장 있고 부산 시장 옆에는 부산 시위 관계자인가요? 이런 모습을 그렇겠죠. 연출을 하는 예. 거는 저는 그러니까 이 민심에 네. 이게 호응을 하는 거다. 아. 지금 부산의 현안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럼요. 아니 너무 많아요. 부산은 정말 어떻게 보면 과거에 제2의 수도라고 했는데 지금 부산이 지금 이렇게 약해지고 있는 거는 너무 가슴 아픕니다. 네. 예, 서울 사람들이 서울 말고 어디 가고 싶으냐, 어디 가서 살고 싶으냐 하면 부산이 많았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부산은 그런 과거에 그런 멋진 부산이 네. 지금 아니게 돼 버렸는데 그러게요. 지금 그걸 살리겠다고 나선 거니까요. 예.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네. 지금 방금 말씀하신 중도 그리고 보수 이 행보가 가지고 있는 건 굉장히 크다. 크다. 예. 아, 제일 크고 박형준 부산시장 표정도 좋은데요? 화면을 보니까 너무 좋아하는데요. 예. 네. 좋아해야죠. 아니 현안을 해결하자고 여야가 힘 모으자고 하면 정치권이 힘 모으자고 하면 네. 부산시장으로서 좋다고 해야죠. 그리고 뭐 이것 좀 같이 얘기해 보자라고 해서 점잖게 서로 논의를 네. 하면 더 좋겠네요. 그러게요. 예. 부산시가 잘 돼야죠. 아, 그럼요. 네. 다 잘 돼야 되고 지금 처해 있는 이 위기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도자가 누구냐라는 판단을 계속해서 우리 국민들이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없고 이재명 대표의 행보. 다음 주에는 한동훈 전 대표가 부산에 간다고 하는데 부산에 콘서트 한다고 합니다. 북콘서트. 콘서트 어떻게 좀 영향이 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그 행보가. 근데 한동훈 전 대표의 행보도 뭐 네. 볼 관전 포인트가 있겠는데 과거에 보면 제가 정확하게 그 이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사직구장에서 봉다리. 예 봉다리 응어. 그 조금은 뭐라고 해야 돼 너무 좀 가벼운 행보보다는 예. 좀 진중하게 이제는 이제 부산 발전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아하. 네, 저는 부산 민심에 네. 바로 다가서는 어떤 그러니까 북콘서트 그 책 그 제목을 봤더니 그 윤석열 뭡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했을 때 나 뭐 했다 뭐 이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 내용이. 얘기, 예. 그런데 조금 부산 발전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지금은 어떤 정치인이라도 부산 시장을 만나서 저 북극 항로 얘기도 나왔지 않습니까? 네. 또 부산 신항도 갔죠. 이재명 대표 가는 행보가 지금 수건 과제를 좀 터치하고 있는데 저는 네. 한동훈 대표도 그와 같이 좀 부산의 수건 과제에 좀 터치를 해야 된다. 네. 북콘서트로는 약간 좀 부족하네요. 약하고 뭐 이제 서울에서 북콘서트 하고 뭐 부산도 가고 또 대학생도 만나고 이런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지지층을 결집하는 차원 또 젊은 층을 만난다는 건 차원 의미는 있겠지만은 조기 대선 과정을 간다면 우리 국민들이 정말 바라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을 예. 정상 궤도에 올려놓고 실력을 당장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을 원하는 것인데 모르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검사 경력을 다 빼놓고 책을 내서 나는 검사가 아니다 뭐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건 모르겠지만 그러면 뭔데? 그럼 어떤 일을 해왔는데? 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이제 외래어 안 쓰기로 했으니까 실적이 아니 중요한데. 외래서 오마이 TV도 외래어예요. 오마이 TV. 네. 그러네요. 괜찮습니다. 영어 아, 그렇대요. 예. 그럼 퍼포먼스 이게 중요한데 네, 퍼포먼스 중요하죠.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대표 시절에 네. 그 선거를 잘했다고 해서 선거의 여왕이라고 그랬습니다. 음. 그래서 대통령까지 이제 갔던 건데 그렇죠.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행보는 어떻게 보면 차차기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조금 더 정치권에서 네. 자기의 어떤 실적이라든지 이걸 좀 쌓는 것도 필요합니다. 방금 말씀 주셨듯이 검사 출신 정치인들이 앞으로 그러니까 아주 큰 중량감 있는 그런
대통령이죠. 뭐 이런 걸 막기가 지금은 쉽지 않죠. 일단은 이제 학습 효과가 있으니 네. 그래서 좀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정치권에서 더 한번 노력을 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지금 북콘서트를 더 네. 이어가서 이번이 아니라면 차차기나 뭐 그 다음도 있고요. 그렇게 한번 좀 구상을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예. 볼 수밖에 없다라는 지금 거고. 룰 가지고는 네. 후보가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예 그냥 무소속으로 나온다고 하면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요. 네. 지금 당내 경선을 뛰어들어서 나와서는 이게 출마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소속 출마를 만약 결심한다면 빨리 나와야죠. 네, 예. 빨리 나와야 된다고. 한동훈 전 대표의 행보가 이거 가지고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 예. 자,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헌정에 갔네요. 아, 지금 현장이 한동훈 전 대표가 헌정에 정대철 회장과 함께 지금 서 있는 모습이네요. 예, 예. 네, 헌정에 와서 국회의원들 했던 사람들이 이제 만난 겁니다. 예. 예, 예. 자, 뭔가 좀 중량감을 더 키우지 않으면 한동훈 예. 대표는 이번에는 좀 그러니까 이번에는 관망하는 그런 선거가 될 수도 있겠고요. 네. 예, 예. 이런 행보는 좀 어렵다. 정말 꼭 출마를 해야 될 것 같으면 네. 지금쯤은 탈당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아, 탈당밖에 없어요. 예. 출마를 한다면 진짜. 완전히 룰을 완전히 다 바꾸거나. 예. 그래요. 한동훈의 선택 한번 뭐 봐야겠습니다. 예, 예. 자, 오마이 TV가 한동훈 전 대표 일정을 잠깐 보여드리니 잠깐 뭐 목소리 한번 듣고 올까요? 예. 여야 방문하고 정말 화합의 정치의 표본을 보여주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새로운 헌법은 화합과 분권의 정신을 되살리는 정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헌정에서 불러주셔서 너무 고맙고 여기서 제가 많은 걸 배우고 이번 개헌을 통해서 시대를 바꾸고 다시는 국민들께서 이런 적대적인 공생의 정치를 겪지 않으시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갑니다. 제가 선배님들께 많이 배우고 좋은 정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지내시느라고. 예. 자, 오케이. 가서. 몇분 잡았어. 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뭐 메시지가 별로 뭐 느껴지지가 예, 않는데. 예, 예. 배우겠다라는 예. 어떤 그런 태도와 자세. 어느 세월에 배워서 뭐야? 실질적으로 아까 전에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셨을 출마를 통해서 배울 수도 있지만 예. 예. 아니면은 이번에는 출마가 아닌 예, 그런 어떤 그냥 뭡니까? 예, 그런 정도에서 배울 수도 있는 거니까 꼭 정치를 계속 하신다면 네. 실망하지 마시고 이번에 후보가 안 돼도 그래요. 예, 하실 수 있죠. 자, 뭐 기자들 질의응답이 이어지고 있는데 아마 또 뭐 이재명 대표를 뭐 비판하고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할 것 같아요. 할 것 같아서 뭐 한동훈 전 대표 뭐 목소리 또 이제 들을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되게 안타까운 건 제가 예. 그 부분에서 그 책을 보면 그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을 해제하는데 얼마나 자신은 노력을 했다, 어떤 결정을 했다, 그때 뭐 이렇게 고뇌했다, 뭐 이런 것도 좋은데 또 이재명 대표도 또 이제 같이 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두 까기 형식인데. 모두 까기 형식으로. 예, 사실은 이게 더 나을 거예요. 왜냐하면 네. 자 탄핵 그 계엄 해제 동맹을 만들자. 예.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더 낫거든요. 아, 오히려. 예. 전 그래서 되게 참 재미있는 거는 네. 이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나 이런 그 탄핵에 찬성을 했거나 내지는 계엄을 해제하는 데 기여했던 사람들이 따로 나와서 세력을 형성해서 네. 탄핵 찬성 집회 한번 가본다든가 이런 뭐 역동적인 뭐가 있어야 눈길이 가죠. 눈길이 네. 가는데 아니 그러면 계엄도 해제했는데 그런데 이재명의 민주당도 싫어.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으면 그러면 아니, 어떻게 정치를 합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참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뭐 고언과 뭐 또 이제 컨설팅은 또 해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 이게
제가 돈을 받아야 되는데 돈을 받아야 되는데 항상 뭐 불러주지는 않고요. 예, 하여튼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네. 그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러면 한번 다 같이 열심히 해보자. 이렇게 되면 판이 이 정리가 될 텐데 네. 저렇게 해가지고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포지셔닝이라고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 정주행을 하건 역주행을 하건 도로를 달려야 되는데 차선을 밟고는 네. 이게 진행이 안 돼요. 어느 방향이건. 아 그렇죠. 예, 지금 선을 밟고 있는 거거든요. 이래서는 이도저도 안 된다. 그쵸. 할 수가 없다. 자, 그래요. 이건 뭐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 오늘 뭐 저희가 대선 주자들 포함해가지고 이재명 대표의 행보 이런 것들을 입체적으로 뭐 다양하게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뭐 제일 중요한 건 국민들의 민심이고 그 중에 중도층이 또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또 중요해 보이는데 중도층의 민심은 확고해 보인다. 뭐 이거는 변하지 않고 있네요. 그리고 정권 교체에 바라는 목소리도 뭐 전혀 흔들리지 않고 있다. 예. 그래요. 다음 주에 모르겠습니다. 우리 김봉신 대표 만날 때 이제 선거가 내려진 다음에 모르겠지만은 다음 주에 여론 또 어떻게 반응하게 될지 그것도 저희가 기대를 또 해보겠습니다. 대표님, 부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